모내기가 끝난 논에 우렁이 한 봉지를 풀어놓습니다. 제초제 한 방울 안 쓰고 그 우렁이들이 잡초를 98% 넘게 잡아줍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농약이 사라진 논에 수십 년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3억 년 전 고생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투구새우가 논바닥에서 발견되고 개구리 소리가 다시 들리고 외가리와 백로가 논두렁에 내려앉습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논에서 생물이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이게 쌀 농가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영상을 다 보시면 논이라는 공간이 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우렁이 농법이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친환경 벼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논농사에서 가장 힘든 게 풀과의 싸움입니다. 제초제를 안 쓰면 잡초가 벼보다 빨리 자라서 논을 뒤덮어버리거든요.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김을 맸는데 이게 보통 고된 일이 아닙니다. 허리 꺾어가며 하루 종일 논에 들어가야 하고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한 게 왕우렁이입니다. 원래 남아메리카 아마존강 유역에 사는 페류인데요. 이 녀석이 수면과 수면 아래에 있는 연한 풀을 아주 잘 먹어요. 이 먹이 습성을 이용해서 논에 풀어놓으면 잡초를 알아서 잡아주는 겁니다. 전북도 농업기술원 시험 결과를 보면요, 모를 심고 일주일 뒤에 300평당 우렁이 5kg을 넣었더니 35일 후 잡초가 98.6% 사라졌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제초제를 2번 뿌렸을 때가 91.3%였으니까 오히려 우렁이가 제초제보다 효과가 좋았던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자료 기준으로 국내 친환경벼 재배 면적의 약 89%가 이 우렁이 농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친환경 논농사의 표준이 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렁이 농법이 이렇게 효과가 좋다면 왜 모든 농가가 안 할까요? 물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우렁이는 물이 너무 얕거나 논이 마르면 몸이 드러나면서 먹이를 못 먹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물을 항상 깊게 대야 하는데 둑으로 넘치지 않게 관리도 해야 하고 배수로로 우렁이가 탈출하지 않도록 신경도 써야 합니다. 요즘 기후변화 대응으로 논물을 중간에 빼는 중간물떼기를 하잖아요. 메탄 발생을 줄이려고요. 그런데 물을 빼면 우렁이가 죽거나 없어져 버립니다. 온실가스를 줄이자니 우렁이가 힘들고 우렁이를 살리자니 메탄이 나오고, 이런 딜레마가 현장에서는 꽤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자, 그러면 논에서 생물이 왜 사라졌었는지 그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1970년대 이전만 해도 논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습지였습니다. 미꾸라지가 놀고 올챙이가 헤엄치고 잠자리 유충이 물속에서 자라고 논두렁에는 개구리가 울었어요.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논에서 미꾸라지 잡고 우렁이 줍고 개구리 소리 들으며 잠들던 그때를요. 그런데 1970년대부터 제초제가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노동력은 확실히 줄었어요. 손김매기 안 해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로 논에 살던 수생생물들이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고독성 농약이 쓰이던 시절에는 논물에 손을 담그는 것조차 꺼려질 정도였다고 해요. 다행히 1979년에 유기수은계, 유기염소계 같은 중금속 함유 농약이 전면 금지됐고 2012년에는 페로콰시라는 강력한 제초제도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농약 사용량도 꾸준히 줄어서 이 나라 지표 자료를 보면 1998년에 헥타르당 10.4kg이던 것이 2016년에는 9.3kg까지 내려왔어요. 2020년 기준으로는 10.5kg인데 일본이 11.9kg, 네덜란드가 10.8kg이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독한 농약이 빠지고 저독성으로 전환되면서 논 생태계가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 회복의 상징이 바로 투구새우입니다. 정식 이름은 긴 꼬리 투구새우인데요. 이 녀석이 얼마나 오래된 생물이냐면 3억 년 전 고생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립니다. 1990년대에 자취를 감춰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었어요. 그런데 최근 유기농법을 하는 논에서 다시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논에서는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고요. 개체수가 늘면서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될 정도가 됐습니다. 이 투구새우가 재미있는 게 30개의 다리로 논바닥에 구멍을 뚫으면서 먹이를 찾는데
이 과정에서 벼 뿌리 발육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어요. 게다가 모기유충 같은 해충도 잡아먹습니다. 제초도 하고 해충도 잡고 벼 성장도 돕는 거예요. 현장에서 생태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억 5천만 년 전의 생명을 만난다는 것은 곧 우리 환경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라고요. 투구새우가 돌아왔다는 건 그 노폐물이 깨끗해졌다는 뜻이고 먹이사슬이 살아났다는 뜻이고 결국 그 논이 단순한 농경지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로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이야기를 하나 해야 합니다. 우렁이 농법 말고 또 하나의 친환경 농법이 있었거든요. 오리 농법입니다. 청둥오리와 집오리의 교배종을 논에 풀어놓으면 오리가 돌아다니면서 풀을 먹고 밟아서 잡초를 잡아주고 벌레도 잡아먹고 흙탕물을 일으켜서 잡초 발화를 억제하고 분뇨는 유기농 거름이 됩니다. 오리가 크면 팔 수도 있으니 일석이조였어요. 1994년 충남 홍성에서 처음 도입된 뒤 빠르게 퍼져서 한창 때는 경북 울진군이 500헥타르의 오리 농법을 도입했고 강원도에서는 10개 시군 497농가가 오리 11만 마리를 논에 풀었습니다. 친환경 오리쌀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2003년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처음 발생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가둬 키우는 닭과 달리 논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오리는 야생조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AI가 퍼지면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2018년까지 고병원성 AI가 10차례나 반복 발생했고 결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오리 농법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2018년 경북도 자료를 보면 친환경 농법 지원 사업으로 19억 원 넘게 집행했는데 오리 농법에는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어요. 2026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 동절기에만 살처분된 가금류가 1,500만 마리가 넘고 오리는 전체 사육 마리수의 16%인 112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에 오리를 풀겠다고 하면 어느 지자체가 허락하겠어요. 한때 친환경 농법의 대명사였던 오리 농법이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선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논 생태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일본 효고현 도요오카시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1971년에 야생 황새가 멸종했어요. 일본에서 코우노토리라고 부르는 새인데요. 이 황새를 되살리기 위해 논 생태계 자체를 바꾸기로 한 겁니다. 농약을 줄이고 논이 수심을 높이고 겨울에도 논에 물을 대는 방식을 도입했어요. 그랬더니 미꾸라지, 개구리, 수소곤충이 돌아왔고 그 먹이를 먹고 사는 황새도 결국 야생에서 다시 정착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황새가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재배된 쌀을 코우노토리 쌀이라는 브랜드로 만들어서 일반 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팔고 있거든요. 생태가 곧 브랜드가 되고 브랜드가 곧 농가 소득이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쌀 산업의 현실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쌀 재배 면적은 약 70만 헥타르로 전년 대비 1.5% 줄었고 생산량도 358만 5천 톤으로 3.2% 감소했어요. 쌀 소비는 계속 줄고 재배 면적도 줄고 이 상황에서 쌀 농가가 살아남으려면 뭔가 다른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의 황새쌀처럼 논이 생태 가치를 쌀의 브랜드 가치로 연결하는 것. 이게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장성 지역에서는 벼논의 잉어와 붕어를 함께 기르는 전통 농법이 있는데요. 물고기가 잡초와 해충을 먹고 배설물은 거름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이 2005년에 FAO 세계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어요. 논이 단순히 쌀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생태계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창원에서 열린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논을 인위적 습지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논이 홍수 조절, 가뭄 완화, 침식 방지 같은 환경적 기능을 하고 수서 무척 추동물과 철새가 공존하는 습지, 생태계라는 걸 국제사회가 인정한 전환점이었어요. 이 맥락에서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가 눈에 들어옵니다. 화성, 예산, 홍성, 울진, 담양 등지에서 조사한 결과 둔벙이 있는 논이 없는 논보다 저서대형 무척추동물의 종수와 개체수가 확실히 높았습니다. 겨울에 논에 물을 대두는 겨울담수를 하면 저서무척추동물이 2.7배 늘어났고 실지렁이류는 무려 170배가 증가했어요. 170배입니다.
친환경 농지에서는 미꾸리가 2.2배 늘었고 새들도 종수와 개체수 모두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렁이 농법을 하는 논에는 외가리와 백로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렁이가 이 새들의 먹이거든요. 농민 입장에서는 비싸게 산 우렁이를 새가 잡아먹으니 속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외가리가 내려앉는 논은 그만큼 생태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논은 쌀을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수천 년간 생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온 생태 공간이라는 거예요. 1970년대 이후 우리는 효율과 생산성을 위해 논에서 생물을 몰아냈습니다. 제초제로 풀을 잡고 농약으로 벌레를 죽이고 그 과정에서 미꾸라지도 투구새우도 개구리도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렁이를 풀고 농약을 줄이자 그것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습니다. 3억 년 전 생물이 다시 나타나는 논이라면 그 논에서 나온 쌀은 분명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쌀값이 떨어지고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시대에 논이 경쟁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저는 그 답의 하나가 바로 이 생태 가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황새로 쌀 브랜드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투구새우가 사는 논, 외가리가 내려앉는 논, 겨울에도 생명이 숨쉬는 논에서 나온 쌀에 제대로 된 이름을 붙여줄 때가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렁이를 풀고 물 관리에 신경 쓰며 제초제 없이 풀과 싸우고 계신 농민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지키고 있는 건 쌀만이 아니라 논이라는 생태계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